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의 및 구분 소유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실무에서 일반관리 실무와 관계복귀를 맡은 홍용석 교수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논점으로 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의 제기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이고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용어가 그렇게 복잡하냐.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 건물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실무상 이를 구별해야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무상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하고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리에 대한 방법이 달라져요. 근거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두시면서 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이 공동주택은 이 주거생활권 보장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이 아닌 공법에서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법에서 이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무엇인가 등등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물론 따지면 이 공동주택도 뭐의 일종이에요? 그것은 집합건물의 일종이긴 일종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일종이긴 하지만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을 먼저 적용받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바로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법은, 즉 기본법은 집합건물법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이란 특별법 내지는 보충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법들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시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집합건물법이다, 이랬어요. 물론 집합건물법을 보면 영어의 정의 집합건물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1조에 이용상, 구조상에 독립된 건축물은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을 할지라도 또 특별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라든가 지식산업센터, 휴양 콘도미니엄, 이런 것도 집합건물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시설이냐면 판매 시설이나 또는 운수 시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이 없는 것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예를 든다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자, 아파트형 공장을 용어를 바꿨죠. 지식산업센터로.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 기숙사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일반 공업 쪽이나 준공업 쪽에 주로 짓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냐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콘도라고 얘기하는 휴양 콘도미니엄. 이 휴양 콘도미니엄은 역시 관광진흥법이 먼저 적용돼요. 근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역시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집합건물 관리를 하다 보면 무슨 법을 먼저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그리고 기타 건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당연히 건축물의 용도 분류할 때 건축물의 용도시설군하고 용도 분류 이게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또 집합건물 등기하죠. 등기법 적용됩니다. 또 집합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하죠.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집합건물은 분양을 하죠. 그래서 건축물이 분양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바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근거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한번 구분을 해보시자고요. 먼저 주택부터 한번 살펴봐요. 주택의 근거에서 다시 여기는 단독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주택이란 게 뭐냐 하는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런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자, 이런 것이 이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주택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대 구성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생활 그리고 그 부속 토지는 무엇인가 이걸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세대 구성원 보시죠.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는데 세대주는 현재 살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세대주라 칩시다. 그럼 세대원에는 그 자녀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세대 구성원이다 그래요. 근데 세대 대표자는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나홀로 세대가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된 주거생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있는데 그것은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또 부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속 토지는 자, 건축물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는 토지. 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집이 이렇게 지어졌다 칩시다. 그럼 이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그 땅도 뭐가 될까요? 부속 토지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외에 여기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화단 또는 정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땅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 할까요? 부속 토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토지가 부속 토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취득 당시의 현황이라든가 이용 실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주택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준주택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본다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우리가 근거에 살폈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의 종류를 확장시킨 것이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공동주택을 중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볼까요? 단독주택은 세대가 아까 세대 구성원 이게 바로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동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 다시 말하면 침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은 벌집처럼 여러 한 집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주택이에요. 또 땅콩주택. 땅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세대가 이렇게 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대들인데 주로 하여튼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냐면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이때 층수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층수에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이런 걸로서 욕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가 안 돼 있고 3층 이하인 주택을 우리가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가구 주택도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도 뭐 일종이냐면 단독주택의 일종이에요. 근데 주택으로 쓰이는 층 개수가 3개층 이하여야 돼요. 층수가 3개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 2층은 상가고 3, 4, 5층은 주택이다. 그랬을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 개수가 3개층 이하죠. 그러니까 3층 이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써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으면 이것도 단독주택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이런 그 밖의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공동주택 그래요. 공용물을 쉽게 얘기하면 나만이 생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뭐라고 한다?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내 세대 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유 부분을 또 다른 말로 전용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와 기타 공동주택이 있어요. 기타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와 기타 공동주택의 구별 기준은 층수예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뭐라고 한다? 아파트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그러니까 윤수의 아파트를 노래 부를 때 아파트가 뭔가 이걸 모르고 하시면 안 돼요. 층수가 몇 층 이상?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층수가 5층 미만 이런 것을 연립이나 다세대, 즉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연립이나 다세대 하는데 이 둘의 구별 기준은 동당 건축물 연면적의 크기예요. 다시 말하면 동당 건축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걸 다 합친 거예요. 4층 바닥 면적 다 합친 것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라고요? 연립주택이에요. 근데 660제곱미터 이하, 약 200평이 되는 거죠. 200평 이하면 그건 뭐가 된다?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층수는 연립이나 다세대는 4층 이하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다? 동당 연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연립과 다세대로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준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준주택은 집합금을 관리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주택 외의 건축물하고 상가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에요. 예를 든다면 기숙사, 그리고 고시원이나 고시텔, 리빙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은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뭐는 설치가 가능하냐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형태는 치사시설이라든가 욕조 설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샤워 부스만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점만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말고도 노인복지주택도 역시 준주택 일종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도 역시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시설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를 준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시 이것도 주택법에서 주택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단지형 다세대라든가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라든가 기숙사형 주택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합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봐가지고 이것이 이 건물 한번 보시죠. 또 이런 건물도 보시고 이게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간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종가, 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면 그것은 집합건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그 용도상 분류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 집합건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상. 주거용 집합건물도 있고, 상업용 집합건물도 있고, 업무용 집합건물도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관광용 집합건물도 있고, 복합용도 집합건물. 예컨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주거용 집합건물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상업용은 쇼핑센터나 복합 쇼핑몰 가면 2평, 3평, 5평 해가지고 점포가 많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준주택이 되기도 하고 업무용 집합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관광용 집합건물도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집합건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이 무엇인가 그걸 구별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구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관리 실무상 쟁점이 있고 그 해결 방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항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시자고요. 먼저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적용법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알아두실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뭐의 일종이에요? 집합건물의 일종이죠. 그런데 근거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집합건물법은 이건 사법이에요. 사법. 민사특별법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하여튼 공동주택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바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적용되고 집합건물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법의 성격이 있다? 기본법의 성격이 있고 따라서 이런 규정들은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공동주택법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뒤에 설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의 관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선 적용되고 여기에 규정이 없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이 우선 적용되고 여기에 규정이 없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된다. 정리되셨죠? 마지막으로 쟁점입니다. 그럼 복합용도의 집합건물 아까 주상복합용도 그랬죠. 1, 2, 3층은 상가고 4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이다. 이런 것이 또는 아파트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복합용도의 집합건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리상으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어느 규정에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실무상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하는데 이런 정당한 관리 방법이냐 문제가 있죠. 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건물은 당연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집합건물법 그랬죠.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관리규약. 관리규약에서 구체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라 하고 자치법을 줬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구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되는데 관리규약에도 뭐가 없냐? 구체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충돌이 되니까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법에서 관리할 때 집합건물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합건물에는 관리단 집회라는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 결의나 특별 결의 같은 것을 해야 하고 또 관리인을 선임한다든가 선임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한다든가 해임한다든가 임기, 관리규약의 설정이나 변경 폐지 이런 것들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따라야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실무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일종인데 왜 공동주택과 집합건물법을 구별했는가? 또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